안녕하세요, 여러분. 67세 배경자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통쾌했던 순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임신이라는 이름으로 언제부터 모든 것이 정당화되었을까요? 저는 그 답을 믿기지 않겠지만 게임 음성 채팅에서 들었어요. 야, 진짜 천국이야. 임신이라 하니까 시어머니가 뭐든지 다 해주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떨어지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머릿속에서는 차가운 계산이 시작됐죠. 40년간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배경자예요. 각종 계약서 작성 보조, 증거 수집, 법적 절차들을 40년간 옆에서 보고 배운 게 많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계획을 세웠어요. 어떻게 하면 이 판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을까? 오늘 제가 어떻게 며느리의 뒤통수를 제대로 쳤는지, 아니, 정당한 방법으로 제 권리를 되찾았는지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저는 경기도 분당에 있는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남편이 3년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래도 나름 잘 적응하며 지내고 있었죠. 법무사 사무실에서 정년 퇴직하고 남편 보험금과 연금으로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운 편이었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며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3월 아들 태호가 갑자기 연락했어요.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가 승진했어요. 정말 기뻤어요. 40살의 부장으로 승진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엄마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뭔데? 제가 승진하면서 해외 출장이 엄청 많아졌어요. 한 달에 보름은 외국에 있어야 해요. 그런데 소연이는 임신했거든요. 며느리 소연이가 둘째를 임신했다는 거였어요. 첫째 한별이가 6살이니까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말인데 혹시 저희가 엄마 집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소연이 혼자서는 한별이 돌보면서 임신 관리하기 힘들 것 같고 전세비도 많이 올라서요. 그리고 소연이도 직장 다니는데 한별이 돌볼 사람이 없어서 둘째 낳고 좀 클 때까지 엄마 집에 들어가 살면 안 될까요? 엄마 집은 소연이 직장하고 가깝기도 하고라고 하는데 솔직히 마다할 이유가 없었어요. 예쁜 손녀도 매일 볼 수 있고 임신한 며느리를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 들어와라. 얼마든지. 정말 흔쾌히 허락했어요. 그때까지는 정말 순수한 마음이었죠. 처음 한 주는 정말 행복했어요. 한별이가 할머니 하면서 뛰어오는 모습,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이 함께 밥 먹는 모습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어요. 그런데 둘째 주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정중하게 부탁하더라고요. 어머님, 죄송한데 아침 설거지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출근이 빨라서. 어머님, 빨래 좀 널어주실 수 있을까요? 임신해서 허리가 아파서. 어머님, 한별이 유치원 등하원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처음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임신부니까, 가족이니까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셋째 주부터는 아예 당연한 듯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오늘 저녁은 한별이가 연어 스테이크 먹고 싶다고 해요. 레시피는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어머님, 한별이 목욕도 시켜주시고 재워주세요. 임신해서 너무 피곤해요. 어머님, 장 좀 봐주세요. 임신 중이라 무거운 거 들기 힘들어서요. 어머님, 욕실 청소도 좀요. 임신 중에는 화학세제 냄새가 안 좋다고 해서. 그러더니 급기야는 현관 정리, 분리수거, 심지어 그들 방 청소까지 모든 요청에 임신이라는 이유가 붙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들의 가정부가 아니에요. 시어머니예요. 그런데 더 가관인 건 돈 얘기는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모두 제 이름으로 나가고 있는데 한 번도 어머님 생활비 드릴게요 라는 말이 없었어요. 오히려 어머님 임신 중이라 영양제도 비싸고 냉장고 좀 채워주세요 라는 말만 계속 들었죠. 고맙다는 말도 점점 간단해졌어요. 처음에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였는데 나중에는 네 알겠습니다로 끝, 심지어 카톡으로는 응,그만 보내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도 임신부니까 가족이니까라고 스스로를 타일렀어요. 노인대학도 끊었어요. 그 전에는 매주 화요일마다 가던 난타반도 그만뒀고 목요일 수채화반도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한별이 돌봐달라고 하거든요. 어머님, 오늘 한별이 유치원 일찍 끝나는데 봐주실 수 있죠? 제가 임신해서 피곤해서 어머님, 오늘 저희 회식인데 한별이 좀 부탁드릴게요. 매번 임신을 이유로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만 거절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거절하면 어머님이 안 계시면 저희가 어떻게 해요? 임신부가 혼자 어떻게 라면서 난처한 표정을 지어서 결국 그래, 알겠다라고 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한 달 반이 지났어요. 저는 완전히 그들의 전담 가정부가 되어 있었죠.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아침 챙겨주고 한별이 유치원 데려다주고 집 청소하고 점심 혼자 먹고 오후에 한별이 데려오고 간식 챙겨주고 저녁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한별이 목욕시키고 재우고 제 하루가 그들을 위해서만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이었어요. 화장실 가려고 거실을 지나가는데 며느리 소연이가 거실에서 헤드셋 쓰고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음성 채팅으로 친구들과 대화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제 귀에 이런 말이 들렸어요. 야, 진짜 꿀이야. 시어머니 시키면 다 해주셔. 집안일, 애 돌보기, 장보기까지 나는 회사 끝나고 그냥 누워만 있으면 돼. 진짜 세상 편해. 그 순간 정말 심장이 턱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가족을 위해서, 임신한 며느리를 위해서 했던 모든 일들이 그저 시키면 다 해주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친구가 그래도 시어머니잖아. 미안하지 않아? 라고 묻자 소연이가 한 대답이었어요. 미안하긴 뭘 미안해. 어차피 집에만 계시는데 뭐 할 일도 없으시잖아. 오히려 제가 일거리 만들어 드리는 거지. 그리고 임신이라고 하면 뭐든 해주셔. 진짜 맞는 카드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머리가 띵했어요. 40년간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터득한 냉정함이 되살아나는 걸 느꼈죠.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가서 휴대폰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다시 거실 근처로 가서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진짜 우리 시어머니는 완전 순둥이야. 뭐 시켜도 다 해주셔. 그냥 어머님 임신해서 힘들어요 하면 끝이야. 거절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리고 돈도 안 받으셔. 생활비 달라는 말씀도 안 하시고 진짜 완전 꿀이지. 아, 그리고 한별이도 완전 좋아하셔서 애 맡기기도 편해. 우리가 늦게 들어와도 임신부는 쉬어야 한다고 이해해 주시고 녹음하면서 들으니까 더 기가 막혔어요. 제가 그동안 사랑으로, 임신부에 대한 배려로 했던 모든 일들이 그냥 이용당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했죠. 내가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던 거지? 왜 이렇게 당하고만 있었지?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참는 건 이제 끝. 이제는 제가 주도권을 잡을 차례라고. 여러분, 저는 40년간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했어요. 각종 계약서 작성 보조, 법적 분쟁 해결, 증거 수집 이런 일들을 40년간 옆에서 보고 배웠거든요. 그런 제가 왜 가족 앞에서만 이렇게 당하고 있었을까요? 그날부터 저는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40년간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배운 노하우를 활용해서 말이죠. 첫 번째로 한 일은 일지를 작성하는 거였어요. 엑셀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제가 하는 모든 집안일을 기록하기 시작했죠. 날짜, 시간, 업무 내용, 소요 시간, 실비까지 정말 꼼꼼하게 적었어요. 3월 1일 오전 6시에서 7시 아침 식사 준비 김치찌개, 밥, 반찬 3종, 소요 시간 1시간, 식재료비 12,000원 7시에서 8시, 설거지 및 주방 정리, 소요 시간 1시간, 8시에서 8시 30분, 한별이 유치원 등원, 소요 시간 30분, 교통비 2,000원 9시에서 11시, 빨래 및 청소, 소요 시간 2시간,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 적어 나갔어요. 2주가 지나자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총 96시간 거의 하루 7시간씩 그들을 위해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식재료비만 31만 원. 그런데 그들로부터 받은 생활비는 0원이었죠.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두 번째로 한 일은 관리소장님께 민원 내역을 요청하는 거였어요. 최근에 며느리 소연이 쓰레기 봉지에 음식물 쓰레기를 섞어서 버리다 관리소장에게 적발되어 주의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소장님, 최근에 또 분리수거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나요? 저희 집 며느리가요. 소장님이 확인해 보더니 웃으시더라고요. 아, 윤소연 씨 말씀이시죠? 여러 번 주의받으셨어요. 분리수거 잘못하시고 음식물 쓰레기도 일반 쓰레기랑 섞어서 버리시고 CCTV에 다 찍혀 있어요. 혹시 그 내역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민원 기록이니까요. 완벽했어요. 며느리 명의로 된 민원 내역과 CCTV 타임스탬프까지 완벽한 증거 자료가 모였죠. 세 번째 증거는 공과금 고지서였어요. 전기, 가스, 수도 모든 고지서의 납부자는 제 이름만 적혀 있었어요. 그들이 이사 온 이후로 사용량은 3배 이상 늘었는데 한 번도 분담한 적이 없었죠. 그리고 마지막, 가장 결정적인 증거 게임 음성 채팅 녹음 파일, 이건 법적으로 공개하기는 조심스럽지만 가족회의에서 본인 확인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충분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 행동에 옮길 차례였죠. 저는 3단계 계획을 세웠어요. 1단계 가족협약서 제시, 2단계 가사식자재 정산서 발송, 3단계 퇴거 예고 및 법적 조치. 먼저 1단계부터 실행했어요. A4 용지에 깔끔하게 공동생활 협약안이라는 제목으로 문서를 작성했죠. 집안일, 주 단위, 로테이션표, 설거지, 청소, 세탁, 쓰레기 분리수거, 장보기 등을 임신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3명이 순서대로 담당 생활비 분담 전기, 가스, 수도, 식재료비를 거주 인원 수대로 각자 분담, 임신 관련 비용은 별도 협의, 돌봄 시간대 평일 오후 6시 이후, 주말 4시간 초과 요청 금지, 사전 요청 원칙 당일 부탁 금지, 최소 하루 전 오후 8시까지 요청, 벌점 제도 위반 시 벌점 부여, 3회 누적 시 동거 재협의 또는 퇴거 통보 가능. 여러분, 이 협약서를 보시면 전혀 무리한 요구가 아니에요. 임신부의 상황도 충분히 고려했고요. 오히려 너무 당연한 내용들이죠. 그런데 이걸 써서 내밀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다는 거예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있을 때 협약서를 내밀었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소연이가 협약서를 보더니 피식 웃더라고요. 어머님, 이걸 회사처럼 하실 건가요? 가족끼리 이런 게 필요해요. 저 임신 중인데. 그때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맞아, 나는 회사처럼 하려고 한다. 가족이니까. 더 공정하게 해야지. 그동안 제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임신부라는 이유로 모든 걸 다 해줬는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나 봐요. 아들 태호가 당황하면서 말했어요. 엄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소연이는 임신 중이라서 잘못한 게 없다면 이 협약서에 서명하는 게 어렵지 않을 거야. 소연이가 협약서를 휙 던지면서 말했어요. 이런 건 못하겠어요. 우리가 계약 관계도 아니고 저 임신부라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1단계는 실패했지만 그들의 본심을 확인했다는 점에서는 성공이었다고요. 이제 2단계로 넘어갈 때가 됐구나 싶었죠. 그날 밤, 저는 가족 단톡방에 정산서를 보냈어요. 사진을 찍어서 이미지 파일로 말이죠. 3월 1일에서 3월 14일 가사활동 정산서, 가사활동 총 96시간, 시급 적용 시 96만 원, 가족 할인 100% 적용으로 0원, 식자재, 실비 31만 원, 공과금 증가분 8만 5천 원, 기타 육아용품 4만 5천 원, 총 실비 44만 원, 이번 달 내 정산 요청드립니다. 다음 달부터는 생활비 사전 입금 부탁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메시지를 추가했어요. 임신부라서 배려해주는 것과 임신부라서 당연히 시키는 것은 다릅니다. 몇 분 뒤 소연이한테서 답장이 왔어요. 어머님, 집에 계시니까 하시면서 사오신 거잖아요. 저희가 없어도 드실 거 아니에요? 저 임신 중이라 돈 들어갈 곳도 많은데. 그리고 이모티콘을 하나 붙였어요. 그 웃는 이모티콘을 보는 순간 저는 완전히 빡쳤어요. 40년간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쌓인 경험과 노하우가 깨어나는 걸 느꼈죠. 그래, 이제 진짜 보여줄 때가 됐구나. 3단계를 발동시킬 시간이었어요. 그래, 이제 진짜 게임을 시작해볼까? 바로 다음 날부터 3단계 계획을 실행에 옮겼어요. 먼저 저는 집 안의 환경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좀 유치하기도 하지만 제 방에 문고리 자물쇠를 새로 달았어요. 그리고 냉장고에도 작은 자물쇠를 달았죠. 어머님, 이게 뭐예요? 소연이가 당황해서 물었어요. 아, 요즘 도난이 많다고 해서 보안을 강화하는 거야. 그런데 왜 냉장고까지? 식재료 관리를 좀 체계적으로 하려고 앞으로는 각자 구입한 것만 사용하는 걸로 하자. 그리고 인터넷과 와이파이 비밀번호도 바꿨어요. 제 명의니까 당연히 제 권한이었죠. 어머님, 와이파이가 안 되는데요. 아, 보안상 비밀번호를 바꿨어. 생활비 정산되면 알려줄게. 그 다음으로는 가정부 업체에 연락했어요. 안녕하세요. 가정부 서비스 문의드려요. 네. 어떤 서비스를 원하시나요? 주 3회 청소와 빨래, 요리 서비스요.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월 8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벽했어요. 저는 견적서를 받아서 냉장고에 붙여놨어요. 가정부 서비스 견적서 주 3회 방문, 월, 수, 금 청소, 빨래와 요리 서비스 월 비용 80만 원, 문의 소지 가정부 업체. 며느리가 그걸 보고 어이없어 했어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내가 하던 일의 시장 가격이야. 참고해봐. 그리고 마지막 폭탄을 준비했어요. 퇴거 예고서였죠. 여러분, 저는 40년간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했어요. 임대차 보호법도, 민법도 옆에서 계속 보고 들어서 웬만한 건 다 알고 있어요. 내 집에서 누군가를 내보내는 것이 얼마나 복잡한 일인지도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이 경우는 달랐어요. 그들은 임차인이 아니라 동거가족이었거든요. 그리고 명확한 계약 관계도 없었고요. 법적으로 보면 제가 선의로 거주를 허가한 상황이었죠. 퇴거 예고서를 작성하면서 정말 꼼꼼하게 법적 근거를 명시했어요. 40년간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런 서류들을 무수히 봐왔거든요. 동거 종료 통보서, 통보인 배경자, 피통보인 한태호, 윤소연, 사유, 공동생활 협약 불이행, 생활비 분담 거부, 가사 부담의 일방적 전가, 분리수거 등 관리 규정 위반, 임신을 핑계로 한 과도한 의존,
퇴거 요구일 3월 27일 동거가족 관계의 협의해지. 손녀 한별이의 방문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단 돌봄 대체 양육은 불가합니다. 3월 19일 저녁 8시 거실 테이블에 온 가족이 모였어요. 협약서, 정산서, 공과금 고지서, 관리소, 민원 확인서, 그리고 제 휴대폰까지 모든 증거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말했어요. 태호야, 소연아, 이제 저는 제안이 아니라 통보를 할 거야. 소연이가 팔짱을 끼고 앉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 맞벌이라 힘든 거 이해 못하세요? 게다가 저 임신 중이라서 더 힘든데 저는 차분하게 준비해둔 말을 꺼냈어요. 임신해서 힘든 거 잘 안다. 그래서 로테이션 표도 임신부가 할 수 있는 범위로 조정해서 짰다. 생활비는 지금까지 내 명의로만 나갔다. 2달 동안 한 번도 분담한 적 없지. 분리수거 위반으로 관리소에서 벌금 나온 것도 내가 대신 냈고. 소연이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건 본인 확인용으로 한번 들어보거라. 휴대폰으로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야, 진짜 꿀이야. 시어머니 시키면 다 해주셔. 집안일, 애 돌보기, 장보기까지. 나는 회사 끝나고 그냥 누워만 있으면 돼. 그리고 임신이라고 하면 뭐든 해주셔. 진짜 맞는 카드야. 소연이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건 그냥 농담이었어요. 친구들이랑 하는 말이니까 저는 정색하고 말했어요. 농담이면 나만 웃지 않는 농담이네. 그때 아들 태호가 울컥하면서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좀 철없었나 봐요. 이번만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잘할게요. 소연이도 임신 중이라서.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번만이 벌써 6번째야. 그동안 몇 번을 앞으로 잘하겠다고 했는지 세어봤니? 그리고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퇴거 예고서였죠. 동거 전제 및 공동생활 협약 불이행에 따른 동거 종료 통보. 기한은 3월 27일까지. 소연이가 책상을 쾅 치면서 소리쳤어요. 우릴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가족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 임신부인데. 임신부라서 더 예의를 지켜야 하는 거 아니니? 임신을 핑계로 가족을 이용하는 게 맞니? 그리고 쫓아내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야. 그날 밤 소연이가 가족 단톡방에 글을 올렸어요. 어머님이 왜 이렇게 각박하신지 모르겠네요.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저는 임신 중인데도. 저는 그 단톡방을 나갔어요. 왜냐하면 경계선은 때로 버튼 하나로도 그을 수 있거든요. 다음 날부터 정말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관리사무소에서 최근 2개월치 관리비, 공용전기, 수도, 사용 내역서를 출력했고, 집에서 쓰는 전기, 가스, 수도, 청구서 PDF를 모아 공과금 분담표를 만들었습니다. 태호야, 이건 실제 나온 비용이야. 이번 달부터는 각자 몫을 전기이체로 보내. 나는 내 자동이체를 해지할 거라. 매달 25일 이전 고정금액으로 이체해. 소연이가 말했습니다. 집주인이 공과금 내는 줄 알았는데요. 저 임신 중이라 스트레스 받으면 세대원이 늘면 사용량도 늘어. 그래서 분담 원칙을 정하는 거야. 생활비 공과금은 가족수로 나누고 임신 관련 개인 지출은 개별 부담. 공평하지? 저는 말뿐이 아니라 분담 동의서도 만들어 서명란을 준비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원칙과 기록으로 말이죠. 소연이가 그제야 말문이 막혔어요. 지금까지 저를 그냥 순둥한 시어머니로만 생각했던 거죠. 제가 40년간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했다는 걸 완전히 까먹고 있었나 봐요. 다음 날 저는 이사업체 3곳의 견적서를 프린트해 테이블에 올려뒀습니다. 나는 3월 27일까지 퇴거 통보를 했고 일정은 너희가 스스로 잡아. 여기 최저가, 표준가, 프리미엄 견적이야. 예약은 너희 명의 너희 카드로 진행해. 억지 계약이나 위약금으로 압박하지 않았습니다. 선택지와 마감일을 명확히 보여줘.
스스로 결정하게 만들었죠. 저는 40년간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했어요. 각종 분쟁 해결 과정을 옆에서 보며 터득한 노하우가 있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냉정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이사차가 떠나기 전 저는 태호에게 따로 말했어요. 보증금 일부는 내가 보태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뭐든지 할게요. 엄마, 앞으로는 살림, 돌봄, 돈, 각자 몫은 각자 해라. 그리고 한별이 보고 싶으면 언제든 데려와. 단, 임신을 핑계로 돌봄을 떠넘기는 건 안 돼. 태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철없었어요. 철없는 게 아니라 배려가 없었던 거야. 임신부라고 해서 뭐든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야. 앞으로는 부탁을 할 때 정중하게, 도움받았을 때는 고마워하는 기본을 지켜라. 그들이 떠나고 나서 집이 조용해졌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로움이었죠.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제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제 입맛에 맞게, 제가 먹고 싶은 만큼만요. 설거지도 제 그릇 하나만 하면 되고, 빨래도 제 옷만 하면 되고, 이런 게 진짜 자유구나 싶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예전 생활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노인대학 난타반에 복귀했고, 수채화반에도 다시 등록했어요. 오랜만에 물감 냄새를 맡으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 자존감을 되찾았다는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위축되어 살았는지 그때 깨달았어요. 한별이는 매주 토요일 오전마다 와요. 그런데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할머니, 오늘은 내가 할머니 도와드릴 거예요. 작은 손으로 접시 옮기는 걸 도와주고 할머니가 힘들어하지 않는지 물어보고 정말 기특해요. 그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도움이라는 건 부탁의 다른 이름이 아니라 존중의 다른 표현이라는 걸요. 며칠 후 소연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선을 많이 넘었네요. 임신을 핑계로 어머님을 너무 힘들게 했어요. 짧았지만 필요한 문장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답했어요. 한별이에게는 좋은 엄마가 되어주고 나에게는 예의 바른 며느리가 되어줘. 임신부라고 해서 모든 게 용서되는 건 아니야. 다음에는 부탁할 때 정중하게, 도움받았을 때는 확실하게 감사 인사하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더 보냈어요. 임신부라서 배려받는 것과 임신을 핑계로 가족을 이용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 가족이니까 서로 배려하고 감사해야 하는 거지. 이제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완전히 제 삶을 되찾았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경계선이에요. 임신부라고 해서,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희생하고 참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가족이니까 더 명확한 선을 그어야 해요. 저는 40년간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해서 이런 일을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지만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차근차근 증거를 모으고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가치를 알아야 해요. 제가 그동안 해준 일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이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 비로소 제대로 된 대접을 받을 수 있었어요. 경계선은 벽이 아니에요. 예의를 가진 사람만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문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용기 내세요. 임신부든 누구든 상관없이 참는 게 미덕이 아니에요. 서로 존중하는 게 진짜 가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반전은 지금부터예요. 그들이 이사 간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오후 집 앞에서 인터폰이 울렸어요. 누구세요? 어머님, 소연이에요. 잠깐 올라가도 될까요?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문자로만 간단히 안부 정도만 주고받았는데 갑자기 찾아오다니. 한별이랑 같이 왔니? 아니요.
혼자 왔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일단 올라오라고 했어요. 현관문을 열어주니까 소연이가 양손에 봉지를 들고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표정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처럼 당당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히 기가 죽어 있지도 않고 뭔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표정이었어요. 어서 들어와. 거실에 앉히고 차를 내왔어요. 소연이가 봉지에서 뭔가를 꺼내더라고요. 어머님, 이거 그동안 제가 드린 피해 정산하려고 가져왔어요. 봉투 안에 현금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종이 한 장. 어머님께서 작성해 주신 정산서 보고 계산해 봤어요. 식재료비, 공과금, 그리고 가사 노동비까지. 종이를 보니까 정말 꼼꼼하게 계산되어 있었어요. 정산 내역서, 식재료비 2개월 62만 원, 공과금 증가분 17만 원, 가사 노동 192시간, 최저시급 192만 원, 육아 관련 비용 9만 원, 총 280만 원. 어머님, 가사 노동비는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어요. 사실 어머님 경력으로 보면 더 받으셔야 하는데. 죄송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거든요. 소연아, 이런 건 안 받을 거야. 가족인데. 아니에요, 어머님. 가족이라서 더 정확하게 정산해야 해요. 어머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리고 소연이가 고개를 깊숙이 숙이면서 말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님을 완전히 우습게 봤네요. 그냥 순둥한 시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정말 철없었어요. 그리고 게임하면서 친구들한테 한 말. 정말 부끄러워요. 어머님이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진짜로 반성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소연아, 그동안 뭔 일이 있었니? 이사 나온 후에 현실을 제대로 깨달았어요. 태호 오빠랑 둘이서 집안일 다 나눠서 하려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동안 어머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주셨는지 몰랐어요. 소연이가 잠깐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그리고 한별이가 계속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 그런데 한별이가 하는 말이 충격이었어요. 엄마, 할머니는 왜 우리한테 화났어? 하면서.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정말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어요. 저는 그냥 제 권리를 찾으려고 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깊이 반성할 줄은 몰랐거든요. 소연아, 내가 너무 심하게 했나? 아니에요. 어머님이 하신 게 정상이에요. 오히려 너무 늦었죠. 그리고 소연이가 또 다른 종이를 꺼냈어요. 어머님, 이것도 보세요. 우리 가족 새로운 규칙. 어머님께 부탁드릴 때는 최소 하루 전에 정중하게 요청. 도움받은 후에는 반드시 감사 인사. 생활비 매월 정기 이체. 집안일 공평 분담. 어머님의 개인, 시간 존중. 한별이 돌봄은 부모 책임. 어머님께는 도움만 요청. 태호 오빠랑 같이 만들었어요. 앞으로는 이 규칙 철저히 지키겠어요. 정말 놀랐어요. 제가 강제로 시킨 것도 아닌데 스스로 깨닫고 이런 규칙까지 만들어 온다니. 그리고 어머님, 하나 더 부탁이 있어요. 뭔데? 저희 아파트 계약이 끝나면 그때 되면 다시 어머님 집 근처로 이사 오고 싶어요. 물론 따로 살면서요. 한별이가 할머니 자주 보고 싶어 하고 저희도 어머님께 제대로 된 효도하고 싶어서요. 단, 이번에는 완전히 독립해서요. 서로 간섭하지 않으면서 가까이 지내는, 이건 정말 예상 못한 전개였어요. 제가 계획했던 건 그냥 제 평화를 되찾는 거였는데 이렇게 관계까지 더 좋아질 줄은. 소연아, 정말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어머님이 뭘 미안해 하세요?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명확하게 말했으면 너희도 오해하지 않았을 텐데. 아니에요. 저희가 어머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거예요. 그날 소연이랑 정말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서로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게 됐죠. 그리고 일주일 후 정말 깜짝 놀랄 일이 또 벌어졌어요.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한별이가 와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저희예요. 문을 열어보니까 태호와 소연이가 큰 봉지들을 들고 서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어머님, 오늘 저희가 어머님께 요리해 드리려고 왔어요. 뭐? 태호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그동안 받기만 했잖아요. 오늘은 저희가 엄마께 해드릴게요. 정말 신기한 광경이었어요. 소연이가 앞치마 메고 주방에서 요리하고 태호가 한별이랑 놀아주면서 동시에 청소하고 어머님, 앉아 계세요. 오늘은 저희가 다 할게요. 점심으로 소연이가 만든 갈비찜과 여러 반찬들이 나왔어요. 정말 정성스럽게 만들었더라고요. 어머님, 맛있어요? 응, 정말 맛있다. 한별이가 옆에서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가 며칠 동안 연습했어요. 할머니 입맛에 맞게 하려고 정말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식사 후에 태호가 말했어요. 엄마,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올게요. 저희가 엄마 모시는 날로 정하고 싶어요. 그리고 생활비도 매월 정기적으로 보내드릴게요. 그동안 엄마 혼자서 다 부담하신 거 죄송해요. 진짜 180도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놀란 건 따로 있었어요. 저녁 무렵 그들이 돌아간 후에 집 정리를 하다가 테이블 위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어요. 할머니께, 할머니, 한별이에요. 엄마 아빠가 할머니한테 미안하다고 했어요. 저도 미안해요. 그동안 할머니가 저 때문에 힘드셨죠? 이제 제가 컸으니까 할머니 도와드릴게요. 할머니 아프지 마세요. 사랑해요. 한별이가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6살짜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니. 그리고 편지 뒤에 태호가 쓴 메모도 있었어요. 엄마께,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저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는지 알면서도 결혼하고 나서는 완전히 잊고 살았네요. 이번 일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값진 건지, 앞으로 제대로 된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연이도 변했어요. 진짜로요. 매달 생활비 30만 원씩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엄마 모시러 올게요. 사랑합니다. 엄마. 태호. 이 편지를 읽고 나서 깨달았어요. 제가 한 일이 단순히 제 권리를 찾는 것을 넘어서 가족 모두에게 소중한 깨달음을 준 거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정말 신기한 건 그 이후로 우리 가족 관계가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의무감으로 당연한 듯이 주고받던 관계였다면 이제는 서로 고마워하고 배려하는 관계가 됐어요. 한별이도 예전보다 훨씬 예의 바르고 착해졌어요. 할머니한테 뭔가 부탁할 때도 할머니, 괜찮으시면 이런 식으로 말하고 도움받으면 꼭 고마워요. 할머니라고 해요. 소연이는 진짜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뭔가 부탁할 때도 정말 정중하게 하고 제가 거절하면 네, 알겠어요. 괜찮아요. 하면서 절대 억지 부리지 않아요. 그리고 매월 30만 원씩 꼬박꼬박 생활비도 보내주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정말로 저를 모시러 와요. 더 놀라운 건 제가 아플 때예요. 지난달에 감기 걸렸을 때 소연이가 직접 죽 끓여서 가져왔어요. 어머님, 몸 좀 어떠세요? 제가 죽 끓여왔어요. 예전 같으면 어머님, 감기 걸리셨다며요? 빨리 나으세요. 하는 문자 한 통이 전부였을 텐데. 정말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가장 기뻤던 건
제 노인대학 친구들한테 자랑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말이야. 예전에는 친구들 앞에서 며느리 얘기 나오면 괜히 위축됐었거든요. 다른 분들은 며느리 자랑하는데 저는 할 말이 없어서 이제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며느리가 매달 생활비도 보내주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와서 요리도 해주고 친구들이 부러워해요. 영자 씨 복 받았네. 요즘 그런 며느리 어디 있어? 그럴 때마다 뿌듯해요. 물론 그 뒤에 숨겨진 노하우는 얘기 안 해요. 그냥 운이 좋았나 봐요 하면서 웃어 넘기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문제를 덮고 참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요. 오히려 명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했을 때 모든 관계가 더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어제도 소연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 한별이랑 같이 놀러 가도 될까요? 한별이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해서요. 그리고 어머님께서 좋아하시는 호두과자 사갖고 갈게요. 이런 소소한 배려들이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요. 소연이가 직장 동료들한테 제 얘기를 했나 봐요. 그 중 한 분이 저한테 연락을 하더라고요. 혹시 배경자 선생님이시죠? 소연이 시어머니신? 네, 맞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연이 회사 동료 김미영이라고 해요. 소연이한테 선생님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 그래요? 혹시 조언을 구하고 싶은데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알고 보니 그분도 비슷한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시어머니 입장이 아니라 며느리 입장에서요. 저희 시어머님이 너무 많은 걸 요구하세요. 저희는 맞벌이인데 집안일은 다 제가 하라고 하시고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입장만 바뀌었을 뿐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그럼 한번 만나서 얘기해 봅시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분과 커피 한잔 하면서 상담을 해줬어요. 40년 법무사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일단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규칙을 제안해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방의 입장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아마 시어머님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분이 정말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정말 든든해요. 앞으로도 종종 조언 구해도 될까요?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겪은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구나. 그래서 결심했어요. 제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겠다고. 며칠 후, 저는 평소에 다니던 노인복지관에 갔어요. 혹시 여기서 특강 같은 거 할 수 있나요? 가족 관계나 생활 법률 관련해서요. 복지관 선생님이 눈을 반짝이더라고요. 어머,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어르신들 눈높이에 맞는 시니어 강좌를 만들어 볼까 했는데 어르신이 무슨 경력이 있으시나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40년 근무했고요. 최근에 가족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한 경험도 있어서요. 와, 그럼 우리 어르신들께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시범 강의해 보시겠어요? 그렇게 시작된 제 배경자의 슬기로운 가족생활 강좌가 정말 인기가 좋았어요. 첫 번째 강의에는 15명 정도 오셨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지금은 100명 정도가 오신답니다. 선생님, 저희 며느리가 너무 집안일을 안 도와줘요. 선생님, 저희 아들이 용돈도 안 줘요. 선생님, 시어머니가 너무 간섭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다양한 고민들이 나와요. 그런데 제 경험담을 들려드리면 다들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세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은 법무사 사무실 40년 경력자가 알려주는 실생활 법률 상식이라는 특강도 해요. 임대차 계약부터 상속, 가족 관계까지.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세요. 영자 씨 덕분에 우리도 똑똑해지네. 이런 걸 진작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아들한테도 들려주고 싶어.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건
이 일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의 목표가 생겼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조용히 늙어가자는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더 많은 어르신들을 도와주자는 마음이 생겼어요. 다른 구의 노인복지관에서도 와달라고 연락이 와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은 다른 복지관에서도 강의를 해요. 어떤 분은 개인 상담도 요청하세요. 선생님, 저희 집 상황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신기해요. 67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태호도 처음에는 걱정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응원해줘요. 엄마 정말 멋있어요. 저도 자랑스러워요. 소연이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님, 저희 회사 사람들이 어머님 팬이 됐어요. 정말 대단하시다고. 정말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싶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의 핵심은 이거예요. 나이가 몇 살이든 어떤 상황에 있든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세요. 저는 67살에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어요. 당하고만 살던 시어머니에서 당당한 배경자로,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강사로까지. 가장 중요한 건 경계선이에요.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어디서부터는 안 된다는 선을 명확히 그어야 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가족이니까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야 해요.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접근하세요. 저처럼 법무사 사무실 근무 경험이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증거를 모으고 규칙을 만들고 일관성 있게 지켜나가면 돼요. 무엇보다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에 바꿀 수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바뀌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제 며느리 소연이도 처음에는 정말 이기적이고 철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착하고 배려심 많은 며느리가 됐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단, 올바른 방법으로 접근했을 때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경계선은 벽이 아니에요. 예의와 사랑을 가진 사람만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문이에요. 그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들과는 더욱 깊고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이제 저는 진정한 의미의 가족을 얻었어요.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으로, 당연함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맺어진 관계를요. 여러분도 용기 내세요. 그리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세요. 67살 배경자도 해냈는데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어요. 다음 달에는 제가 쓴 경험담을 소책자로 만들어서 나눠드릴 예정이에요. 제목은 67세 배경자의 가족 관계 회복기로 정했어요. 이런 경험을 나누는 게 얼마나 보람 있는지 몰라요. 제가 혼자 겪었던 힘든 시간들이 다른 분들에게는 소중한 교훈이 되고 있다니.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용기가 되길 바라요. 40년간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배운 게 이런 데 쓰일 줄은 몰랐지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한별이가 하는 말이에요. 할머니, 이제 할머니가 제일 멋있어. 여러분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